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전망 그리고 투자 의견 보다 자세하게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일단 FOMC 회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생각했던 연준의 어떤 이번 FOMC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하여튼 참 흔히들 투자는 인생처럼 참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과 현재 당혹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내일 새벽 3시가 되면 연준에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할 텐데요. 현재 패드 와치 따르면 0.75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연말 정도의 금리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3% 넘겠는가 이런 논리였지만 이제 3.5 정도까지도 시나리오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는 그냥 지금까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모습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는데 어떠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까? 결국은 내일 75bp 인상하고 심지어는 100bp 인상 얘기 나오는 건 가능성이 낮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한 3.5까지 간다는 경로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단순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변화하고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PER 레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여전히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회의에 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금 상당 부분 떨어진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전망처럼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한 3% 중반까지 올리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림 하나를 준비되면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의 좀 당혹감을 느낀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유동성과 주가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유동성 증가율에 관한 그림인데요. 과거에도 유동성이 좀 많이 이렇게 감소하고 나면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여하튼 유동성이 감소했으니까 PER은 내려온 거죠. 주가는 흔히 PER 곱하기 EPS인데 최소한 유동성 감소로 인한 PER 하락은 충분히 진행되어 있다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똑같이 당혹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결국 유동성이 감소해도 물가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줄어들면 물가가 따로 내려왔는데 유동성이 감소해도 물가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공급 이슈에 따른 물가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니까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있으면 이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경제를 경착륙시켜야지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감소로 인한 PER 조정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착륙까지 경기를 좀 훼손시키는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EPS 훼손이 앞으로 더 남은 거 아니냐. 그 부분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빅스텝 우려가 점점 더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감소했는데 주가는 바닥 수준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경착륙을 경기가 한다면은 주가 추가 하락을 염두로 해둬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물가가 어떤 계기만 있으면 급속히 안정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급 이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유가가 안정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있고 사실 이건 여러 개가 연동됩니다. 미국의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게 좀 약간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면 유가가 안정된다면 이러한 불안감이 좀 완화될 수 있죠. 근데 당장은 이걸 갖다가 예측 범위에 놓고서 안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증산에 대한 힌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속 시원한 답변을 여러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민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11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발걸음도 좀 이거와 관련해서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사우디의 빈살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국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우리 과거 NC소프트 대주주가 됐던 곳이죠. 그런데 방문 일정이 나오면 좀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고요. 더 큰 거는 결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문제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 가격이 곡물 가격이 문제라면 이 두 가지의 키를 다 들고 있는 것이 결국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에 관한 어떤 좀 실마리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사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사고보다는 좀 순환론적 사고가 더 지배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보통 이 종말론적 사고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지금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가령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해결이 되겠는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 자신도 걱정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순환적 사고가 항상 시장을 비트해왔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 터널의 끝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문제는 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또 주가가 지수가 코스피가 2,500선 깨고 내려갔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까지 하락할까 싶었는데 지금 2% 하락하고 있어요. 하루 만에 50 포인트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바닥을 잡을 것일까? 그렇죠. 이 부분이 고민 폭락장은 아니겠습니까? 항상 찾아왔었고요. 그다음에 찾아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이거는 이때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이때는 항상 관점을 가셔야 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어디에 있는가, 즉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림 하나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은 제가 방송이나 세미나 때 항상 강조드리는 그림인데 우리나라에 관한 PBR 그림입니다. PBR인데 이제 트레일링 PBR이라고 해서 그냥 자본 총계가 확정된 것만 갖고 숫자를 찾는 보수적으로. 그래서 지난 3월까지의 자본만 갖고서 잡아보면 현재 PBR이 2,532가 깨졌으니까 한 배가 깨진 거죠. 그리고 지금 0.9배가 2,279인데 지금 현재 PBR이 3월 자본총계 기준이니까 조심스럽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400 전후가 과거에 어떤 레벨이었을까 PBR로 보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PBR 저점이 0.81배였고요. 그다음에 2011년 9월에 PBR 저점이 1.04배. 그다음에 2016년에 랠리 시작 전에 저점이 0.93배. 그러니까 0.9배 이상 내려왔을 때는 대략 지난 금융위기 때랑 또 한 번 있었어요. 코로나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내려 PBR이 0.63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만약 그런 금융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면 PBR로 보면 거의 저점 영역에 와 있다는 거죠. 이제 금융 위기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위기의 여지가 있냐고 봤을 때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체크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현재 그림이 안 나왔는데 아주 simple 말씀드리면 우량 채권과 좀 비우량 채권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한 6%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죠. 지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은 4.77입니다. 근데 아직은 그만큼 높지는 않은데 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한 6%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PBR 레벨 자체가 레벨 다운됩니다. 아까 9배가 깨지고 0.8 되니 0.7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그림을 좀 중점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냥 트레일링 PBR 레벨로 본다면 2,300에서 2,500 사이 어느 구간이 장기적으로 사는 영역입니다. 굉장히 넓게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그리고 PBR이 자본 총계가 올라오면 아마 6월 지수니까 6월께 들어오면 또 여기서 한 50에서 100포인트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야 될 영역인데 제 생각과 다르게 만약에 미국의 크레딧물, 소위 하이힐드 같은 것 스프레드가 치고 나가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보는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더 치솟으려면 금융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융권이 근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그 준비금들을 많이 확보한 상황이어서 그러한 금융권의 위기까지 번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일 네. 수도 있겠다. 우리가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상승의 트리거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국제유가 하락하면서 네. 물가가 잡히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중국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쵸. 사실 오늘 우리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1.8%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요즘에 추세도 좋고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뭐 영향력이 미친다 어쩐다를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거는 네. 중국이 먼저 두드려 맞았었고요. 그렇죠. 맞았었고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든 간에 산업 생산이 좀 개선됐고 사실 오늘 지표 중에서 미국의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 안 좋았죠.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마이너스 한 6.7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보다 좀 개선됐다는 것만으로 증시가 굉장히 우호적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가가 막 올라가서 아까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1.2배, 1.3배 갈 때는 사람들이 다 장밋빛 환상을 갖습니다. 그럴 때 어땠냐면 미래의 이익을 계속 가져오면서 굉장히 낙관적 기대가 높아졌죠. 근데 지금 반대로 중국에 보다시피 기대가 낮아지게 되는 레벨에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기업 실적들이 아마 2분기가 나오고 나면 상당히 실적이 좀 부진하다는 전망적으로 가겠죠. 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PER 조정은 끝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경기가 좀 더 침체가 심화되는 거 아니냐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실적이 매우 악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렇죠. 기대죠. 근데 그것이 막상 좀 우리가 숫자로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올 가을 지나고 나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네?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아까 소위 종말론적 사고보다 순환론적 사고를 가지셔야 된단 말이 시장이 이렇게 좀 기대를 앞서갔다가 또 실망으로 바뀌고 그럼 공포가 우려가 커졌다가 또 기대 이상이 나오고 이러한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좀 우려 섞인 시선이 확대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소위 공포라던가 이익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역실적 장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중요한 것은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이러한 부분이니까 예. 그래도 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괜찮을 수 있겠다. 잘 소화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애널리스트를 저를 포함해서 과하게 보수적인 추정치를 쓸 때가 있어요. 네. 안 좋아지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시점이 사실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리턴이 커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 PBR로 말씀드린다면 한 1.2배 넘어서 1.3배. 예를 들어 10만 전자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 리스크 관리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지금은 리스크가 불거졌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레버리지는 여전히 써지는 안 되겠지만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면 분할해서 사갈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레버리지 쓰는 거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반대면에 현금 비중이 없는 데다가 레버리지 비중이 너무 높다면 그건 상당히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 때문에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뭐 추가 급락이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실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가격은 가치에 비해서 이미 할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뭐 역시적 장세라는 저희 우라가미 군유의 표현을 쓰지만 오히려 그 국면에 가면 소위 보수적인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저는 그 시점이 그렇게 먼 시점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군을 모아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그림이 네. 주도 섹터가 항상 어떻게 나왔냐죠. 지금은 별로 없잖아요. 저 다음에 그림을 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도 섹터가 나올 때는 과거 사례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냥 투자를 미리 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많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나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사마다 보는 게 뭐죠? 미중 갈등이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도 많이 짓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예. 뭐 전기차 이런 공장도 많이 짓고 있죠. 뭐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된 것들이 과거에 보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주도주로 부상합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굉장히 성장주로 안 분류되지만 2000년대 초에는 네. 통신주가 어마어마하게 주도주였습니다. 뭐 KT, SKT 그때 어마어마하게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디가 투자되고 있냐를 뒤져보시면 자명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재미없고 거의 희망이 안 보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주가 그나마 우리가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섹터명 말씀해 주시면요. 그렇죠. 보통 지금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소위 삼성전자도 네. 6만 원 민 전후에서의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로 팔리지 않았다면 뭐 현대차 뭐 이런 것들도 좋아 보이는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전 같은 경우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캐펙스 투자가 되고 있다면 뭐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려 이럴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반전의 시그널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투자 사이클에 관련된 걸 좀 기다리시고요. 약간 첨언하자면 현 정부의 어떤 방향성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법인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 법인세가 지난 5년 대비해서 유효 법인세율로 본다면 가장 올라온 나라, 상승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효 법인세율을 3%만 낮춰도 이익은 3% 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리거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본부장의 고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